들어가며 언어 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류 분석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실 수업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교수법으로 수업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도 미지의 숫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개발하여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그런 교수법을 앞으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교육부에서 쌍완지화라는 말 그대로 쌍만 계획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쌍완 말 그대로 두 가지 만개입니다. 첫 번째 만개는 만개의 본과 학과를 선정하여 국가급 인류 학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만개는 본과 교과목 만개의 교과목을 선정하여 국가급 인류 교과목으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작년에 4월과 5월에 두 개의 통지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통지문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만 개의 국가급 인류 학과를 선정하고 만 개의 성급 인류 학과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 조건에 보면은 중국어로 제가 읽으면은努力培育以人才培养为中心的质量文化坚持学生中心. 그러니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 이념을 견지해야 한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많은 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총 6개 대학교 한국어 학과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대학으로는 연변대학교, 광동외대, 북경외대, 상회외대, 대령외대, 천진외대입니다. 연변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 대학교는 전부가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지금 선정된 이 대학교 한국어과가 인류학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정된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는 앞으로 3년에서 5년의 개혁과 발전을 거쳐서 앞으로 인류 본과 학과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선정할 것이고 내년에도 선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작년에 신청했던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专业基本情况, 두 번째는 专业负责人基本情况, 학과 책임자의 상황이죠. 학과 책임자가 교수여야 되겠고 또 학교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교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近3年本专业毕业生就业率就业情况, 다시 말하면 졸업생의 취업률, 이것도 중요합니다. 취업률이 높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近3年本专业获省部级以上奖励和支持情况. 다시 말하면 성급 이상의 상을 받은 것과
교육개혁 프로젝트를 얻은 상황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专业定位历史严格和 이제 特色优势. 이 학과의 우세는 무엇이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6, 7, 8은 일반적으로 학과의 부단한 교육과 교육질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실시를 했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학과가 되려면 어느 단식의 노력을 거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간의 부단한 개혁과 발전을 거쳐서 그 실시한 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졸업생이 졸업한 후에 이 졸업생에 대한 회사와 사회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은 우리가 제출한 증명 자료죠. 여기에는 이제 교사가 받은 상을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 근 3년에 이제 성급 이상의 교육계획 프로젝트 증명 자료를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성급 이상의 이제 경색에서 얻은 상을 이제 또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교사진에서의 교사가 협회나 혹은 이제 학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아주 중요하고 그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말 그리고 내년 말에 또 2차, 3차를 이제 신청하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유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좋은 운이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류 교과목입니다. 작년 10월 24일에 통지문을 발표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인류 교과목을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앞에 세 가지입니다. 4000门左右国家级线上一路课程 4000门左右国家级线下一路课程 6000门左右国家级线上线下混合式一路课程 밑에 두 가지도 보면은 2500门左右国家虚拟仿真实验教学一路课程 2000门左右国家级社会实践一路课程입니다. 앞에 세 개가 우리가 신청하기 아주 좋은 그런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식 이제 교과목인데요. 신청을 했지만은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까지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추천 조건을 보면은 教学理念先进坚持立德树人 体现以学生发展为中心 여기도 학생 중심의 교육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인류학과나 인류교과목 모두 학생 중심의 교육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육의 주 요소는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습 내용, 교수 방법, 그리고 이제 학습 환경입니다. 교사도 중요하죠. 지식을 전수해야 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고, 또 이제 교육 행정 관리도 해야 되고, 교수법을 개발해야 되고, 교수 내용과 자료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습 내용으로, 아무리 선진적인 교수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학습 환경에서 그를 가르쳐도 학생이 공부만 안 하면은 교사가 가르치는
가르친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육이 주 요소 가운데서 저는 학생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가 제2 언어를 어떻게 접하는가? 모국어로 접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 여러 가지 언어겠죠. 방언도 되고 영어도 되고 또 다른 언어도 되겠죠. 한국어의 타동사와 자동사를 우리는 어휘를 이제 가르치면서 표시해 둡니다. 근데 중국어에서는 지우동词, 부지우동词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우동词, 부지우동詞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영어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영어에서 받은 그 의미로 또 타동사와 자동사를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建设, 중국어로 建设라 할 때 건설하다, 건설되다, 또 명사로서의 건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하는지. 제가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부둥켜 앉다와 얼싸 앉다가 어떻게 다릅니까? 단어표를 보니까 부둥켜 앉다와 얼싸 앉다를 다 중국어로 융보라고 했어요. 중국어로 융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둥켜 앉다와 얼싸 앉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얼싸 앉다는 좋아서 두 사람이 그냥 앉고 막 좋아할 때 얼싸 앉다가 되겠죠. 부둥켜 앉다는 어떻게 될까요? 격동될 때, 이래서 다독이면서 부둥켜 안을 때. 그래서 중국어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얼싸 앉다는 半包高兴的时候跳的这样的样子. 부둥켜 앉다는 全包 격동돼서 다독일 때.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학생들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의 조사, 의미를 어렵게 생각을 할 거예요. 발음에서는 리을 발음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많이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틀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국어의 영향인지 목표의 영향인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생각을 알고 그 원인을 알고 새로운 방법을 이제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은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국어 교육에서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바로 이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류 연구는 언어 교육자들이 관심사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자 어류 연구는 중요한 연구 분야로 주목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나왔지만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류 연구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연구는 그 대상자들이 어학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고 학습 동기가 다르고 학습 목적이 다른 이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분석은 과학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체계성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어류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체계가 부족한 겁니다. 더 우리가 필요한 상황은 어류 말뭉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학습자 오류 말뭉치 구축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변대학교에서 오류 말뭉치를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것이 부족합니다. 오류 말뭉치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오류 연구가 충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 연구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류 말뭉치 구축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류란 무엇인가를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류 연구에 관한 제1원들. 첫 번째는 대조 분석 가설입니다.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중간 언어 가설, 오류 분석 가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조 분석 가설. 앞에서 김기석 교수님께서 대조 분석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오류 분석에는 대조 분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대조 분석 가설은 오류를 모국어의 간섭으로 이해하였으며 빨리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오류를 익히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모국어와 목표의 언어 대조표를 작성하여 문제를 예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한국어와 중국어를 전부 문법들을 전부 대조해가지고 표를 작성해 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연구가 됐지만은 아직도 엄청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필리스와 라도는 언어 간 차이로 야기되는 언어 학습의 난점들은 문형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 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조 분석 가설은 두 언어 간의 구조적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문형 연습이 필요하고 또 어떤 교수법과 그리고 교재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조 분석 가설의 핵심은 언어는 습관이며 언어 학습은 새로운 습관을 확립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오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클수록 높아진다? 아까 김기석 교수님 발표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언어학적 상이점이 존재는 학습의 어려움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크면 오류가 많이 나타나진 않은데 아마 틀린 문장이 많이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슷하면은 빨리 배우는데 오류를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어느 학자도 지금까지 그렇다 할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간 언어 가설입니다. 실링크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중간 언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오류가 나타나는 현상을 제2언어 학습이 하나의 체계를 구축해가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2언어 학습은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언어는 수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모국어와 목표어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국어와 목표어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요소들도 있다고 했죠. 자, 중간 언어 체계 중에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의 체계처럼 계속 유지하는 현상을 화석화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굳어진 걸 말하죠.
그런데 체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화된 언어 구조를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 언어 발달의 이면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중한 언어는 학습자가 어떻게 목표 언어를 이해하는지, 어떻게 내재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오류 분석 가설입니다. 오류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해서 오류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가 일어나는 빈도수에 따라서 난이도를 추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류 분석의 결과는 난이도의 추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난이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쉬운 것을 먼저 가르치고 어려운 것을 후에 가르칠 그런 교과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오류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실수와 오류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이면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코드는 학습자 자신에게 오류는 필요 불가결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나타난다는 것이요. 오류의 생성을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장치이며, 오류는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스스로의 가설을 시험하고 있는 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문법을 배웠어요. 그 문법을 우리가 단문짓기를 여러 개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두세 개가 틀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문법에 대한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류를 통해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내가 이해한 걸 시험하는 그런 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득이한 부산물로서 학습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목표에 대해 새롭게 인식 이해하고 목표의 새로운 규칙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오류는.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 오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오류 분석을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고안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가 중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수법을 고안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세 번째는 오류에 대한 판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오류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견해를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화석화된 언어 구조, 문법성, 문법이 맞냐 틀리냐, 용인 가능성, 그리고 체계성,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석화된 언어 현상이란 학습자가 목표의 언어 항목, 규칙, 그리고 하위 체계를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화석화된 언어 구조가 바로 오류라고 하였습니다. 화석화라는 건 바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불완전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문법성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걸 말합니다.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췄을 때 문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인 가능성. 용인 가능성은 그 언어가 사용하는 사회문화 구조 안에서 사회적 용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문 닫고 들어오세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요? 틀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들어와서 문을 닫으세요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놓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허용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나는 훌륭한 아내이고 싶었다. 고 싶다는 영혼에 붙어서 자기의 의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는 체온이 붙어가지고 아내이고 싶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문화 구조 안에서 서로 허용하는 것, 이걸 용인 가능성이라고 보죠. 체계성과 반복성.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어떤 학자들은 오류를 2번 이상이 나타나야 오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복성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에서 논의를 보면은 규범이 맞냐 맞지 않냐, 그 다음 허용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표현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냐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견해에 저는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물 보면은 내일 우리 어머님은 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잘 다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2005년급 학생이 쓴 겁니다. 약속을 꼭 제 시간 먹습니다. 약속을 까먹다니 되지만은 먹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그동안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한 것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문들은 오류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류의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면 저는 의미가 없는 오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봅시다. 예문을. 보통 사람들은 주말이 있는 것을 갖게 살아간다. 망탕 말한 것 같지만은 중국어로 생각하면은 일반人拥有自己的周末生活. 보통 하면 일반, 같다는拥有. 그럼 있는 것과 같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있는 것, 같다 앞에, 같다는 이제 타동사입니다. 앞에 일반적으로 체언이 오고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래서 주말이 있다를 명사화해서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을류를 붙인 것 같고, 가게, 왜 해서 게를 썼을까요? 살아간다는 용언입니다. 용언을 수식하려는 생각에서 부사형 어미 게를 사용한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부사형 어미 게의 부정적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의 이제 과잉 적용이죠. 자, 가족이 어려운 이제 경우를 생각해서 그는 공부를 방기했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어 방치를 그냥 그대로 음력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객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몸이 늘 궁금합니다. 딴신父母的健康,身体니까 몸, 딴신하니까 궁금하다. 궁금하다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딴신의 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딴신이니까 궁금하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확실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제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으면 오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5가지 외에 원인 분석 가능성을 더 추가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6가지를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오류를 판정을 해야 정확한 오류문을 추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류와 실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이 지금 문장을 쓰고 있어요. 선생님 가서 너 틀렸어, 이거 틀렸어 짚어줍니다. 그런데 학생이 보고 하고 고쳤었어요. 교정할 수 있었어요. 교정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입니다. 너 이거 틀렸어 했는데 학생이 아닌데요, 맞는데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틀렸다고 말해줘도 고치지 못하면은 이거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류와 실수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오류와 중간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중간 언어는 학습자가 언어 학습 과정에서 목표원에 접근해가는 중간 단계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불안전한 상태의 목표 언어입니다. 불안전한 상태의 목표 언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틀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언어는 목표나 모국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모국어나 목표에서 어느 것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는 중간 언어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류는 중간 언어의
포함되어 있으며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중간 언어입니다. 도표로 보면은 전체가 중간 언어고 그 다음 위의 것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어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것이 그 밑에 거먹히 만든 그 부류고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어 교육에서의 어류는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간 언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중간 언어, 찾을 수 없는 중간 언어도 광의적 의미에서 어류에 포함시키겠지만 기원을 찾을 수 없는 중간 언어는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류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고 중간 언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중간 언어, 다시 말하면 어류입니다. 세 번째는 어류 분석 방법 및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은 목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취합한 자료를 모두 입력을 합니다. 전체 정문과 어류문을 다 입력을 합니다. 정문까지 이제 입력한 이유는 학습자 언어의 전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 빈도 같은 걸 어류 비율을 이제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 선정에서 연구 대상의 일치성이 요구됩니다. 국적, 나이, 학습 시간, 학습 동기, 학습 환경, 학습 자료 등등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만이 그 연구 결과가 과학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학생이 격조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집한 자료인데 아마 1학년 학생이 시험지에서 이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둔 겁니다. 이게 말뭉치를 만들 때 이 사진까지 이제 넣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격조사가 2개 틀렸어요.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중의 하나로 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거기에 여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장이 총 10개입니다. 격조사가 17번 사용이 됐고 어류 빈도가 이제 2개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어류 종류를 보면은 복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틀렸고요. 어류 유형을 보면은 대치 어류가 2개라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문과 어류문을 구별을 합니다. 입력된 문장에서 틀렸다고 의심되는 그 문장을 찾아서 다시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바로 제 언니는 잘 의사 가이예요. 틀린 부분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개의 어류문이 나옵니다. 제 언니는 잘 의사예요. 제 언니는 좋은 의사가예요. 그래서 2개 틀렸지만은 이제 하나는 맞게 고쳐주고 이제 그걸 이제 어류문으로 보는 것이 더 연구에 더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립국어원 어류 말뭉치 그대로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3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새 어류문이 나왔고 두 번째 문장에는 4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4개의 어류문을 이제 여기에 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뭉치는 익세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어류 말뭉치 이 표제항인데 만약 중국 학생이 말뭉치를 구축한다면은 저희 생각에는 국적, 언어, 기관, 나이, 직업 같은 것들은 이런 표제항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가능한 표제항은 태그 1, 태그 2에 계속 추가할 수가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학년, 학기, 자료류형, 구어, 체인지,
쓰기인지 다문짓기인지 시험지에서 이제 해놓는지, 오류 분류를 보면은 어휘 오류인지 조사 오류인지 어미 오류인지 대치 오류, 첨가 오류, 누락 오류, 이런 것들이 다 말뭉치에 들어간다면은 일체의 문서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료를 바로 소트해서 그걸 이제 수집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조사 오류만 연구한다면은 조사 오류만 이제 소트를 하면은 조사 오류만 우리가 이제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항 설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표제항 설정이 말문치 구축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류문을 교정을 하죠. 틀린 걸 이제 고치는 것을 이제 오류문 교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학습자가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교정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수정을 했는데 학습자의 의도를 모르면은 그런 교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교정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아래 예문처럼 교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류를 분류를 합니다. 오류 분류에 크게 원인에 따른 분류와 결과의 판정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래에 더 상세하게 이제 도표로 보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모포의 영향에 의한 오류, 교과 과정에 의한 오류, 중분류고 소분류.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는 부정적 전이가 있죠. 목표의 영향에 의한 오류는 과잉 적용과 불안정 적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는 교육 자료에 의한 오류인데, 자료라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이 설명되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 범주별 오류, 발음 오류, 문법 오류, 어휘 오류, 맞춤법 오류. 문법 오류에서 조사, 의미, 그 다음 시제, 이제 표제항들을 이렇게 더 상세하게 들어간다면은 말뭉치 구축에 더 과학적이가 된 거겠죠. 그 다음에는 현상에 따른 분류 보면은 대치 오류와 누락 오류, 첨가 오류가 있습니다. 정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전체적인 오류와 부분적인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오류문으로 판단된 문장을 추출하여 그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블루크의 학습자 오류 원인은 아래 네 가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첫째, 학습자는 목표의 어느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 규칙을 잘 몰라서 오류를 보는. 두 번째는 목표의 정확한 모델이 아직 충분히 훈련 연습되지 못했다. 그것을 배웠는데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훈련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옵니다. 모순 왜곡은 주로 모국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항상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 언어를 이제 접할 때 모국어로 이제 접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모국어의 영향입니다. 간섭, 부정적인 전이죠. 그 다음 학생은 특수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한국어에 불규칙 현상이 많죠. 불규칙 현상이 많은데 학생들은 그걸 몰라서 그냥 그대로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이 원인은 아주 이제 어찌 보면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류 분석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류 분석이 끝난 다음 교육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오류 원인에 따른 교육 방법을 모색을 하죠. 분석한 오류 원인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왜 틀리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교육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류 분석 방법 및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오류 분석의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문을 보면은 추가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예문가는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 도가 중복하여 쓰인 경우이다. 나는 보조사 은과 도가 중복 사용된 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오류 현상만 설명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걸 오류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만 말했을 뿐이에요. 자, 신뢰 앞에서 나온 건데,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말이 있는 것을 갖게 살아간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원인은, 이 분석은 어떻게 했어요? 학생이 생각을 도출해내면서 오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상세히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의 과잉 적용에 의한 오류다라고까지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는 그래도 그나마 분석이 괜찮게 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신뢰. 이건 목표의 과잉 적용에 의한 오류인데, 드시라고 했어요. 저에게 드시라고 했어요. 저에게 주무시라고 했어요. 저보고 따라가시라고 했어요. 자, 한국어에서 일부의 용언과 조사가 문장의 주체나 객체를 높이기 위해 따로 발달했다. 예, 직접 인용문에서 주체나 객체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높임말들은 간접 인용문에서 평대말로 바꾸어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문 1에서 3은 직접 인용문에서의 주체 높임, 어휘, 드시다, 주무시다, 가시다를 간접 인용문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게 되었다. 목표의 과잉 적용에 인한 오류이다. 이것은 오류 규칙을 설명하면서 원인을 분석한 예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잘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문 3 더 봅시다. 왕양씨가 운동장을 걸으냐고 했어요. 자, 일단 어떤 오류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위 오류는 어간과 어미의 활용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어근이 받침 디귿으로 끝나는 동사가 뒤에 모음과 결합될 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것이 있다. 그러나 고, 느냐, 지, 더라 등의 자음 어미 앞에서는 아무런 변이도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디귿이 불규칙 활용입니다. 위의 예문에서는 디귿이 불규칙 활용의 부정적 전이로 동사 걷다와 종결음이 느냐의 결합에서도 받침 디귿을 리을로 바꾸어서 활용함으로써 과잉 적용시킴으로써 오류를 범했다. 앞에서와 같이 언어 규칙을 설명하면서 오류를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주석을 달아주었거든요. 이 논문에. 바로 남기신 고윤근 선생님께서 쓴 문법책에서 디귿이 불규칙 활용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이제 논거로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논거가 필요합니다. 주석으로도 필요하고 설명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신뢰인데 이 분석은 더 잘 됐습니다. 번역작의 적용입니다. 자, 신발은 고장나서 그다음 신발을 입은 후에 그다음 뭐죠? 어울리는 신발을 찾기 힘들다. 그다음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어요. 그다음 차에 시어머니를 실어. 이렇게 해서 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모국어의 개념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작문한 경우입니다. 즉 중국어의 활, 촨, 허스, 환 하여 짜이를 각각 고장나다, 입다, 어울리다, 같다, 씻다와 같은 그 어휘의 기본적 의미로만 번역하여 작문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모두 잘못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번역작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번역작이란 건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보면은 어휘는 1대1로 번역이 돼서 나갑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휘 학습의 초기에 학습자는 목표 언어의 단어와 모국어로 된 번역을 이제 짝 연합으로 암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중국은 다 그렇죠. 모국어를 통해 아는 어휘의 개념들은 약간의 조정만으로 제2언어 개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런 이유로 상당량의 초기 어휘가 번역작으로 이제 암기되어 습득됩니다. 예를 들어 예문에서도 번역작으로 암기된 한국어 어휘가 바로 적용되었다고 하겠다. 번역작이 부적절한 활용으로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 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통제적 쓰기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통제적 쓰기라는 것은 이제 단문짓기 해가지고 단문짓기 이제 문법을 주거나 해가지고 쓴 때 제목을 줘가지고 그 제목으로 이제 작문을 쓸 때 이게 통제적 쓰기라고 하는데, 몇몇 특정 어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국어에서 넓은 의미의 폭과 넓은 사용의 폭을 지닌 개념일수록 번역작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다이어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들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중국 학생들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모국어 어휘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류를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조적 관점에서 두 언어의 어휘 차이를 인식하여 되도록 많은 어휘 리스트를 이제 암기하는 것이다. 방법을 제기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사이에는 한자의 경우 부모,父母와 같이 형식과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경우, 신문, 신원과 같이 형식은 같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 뉴스, 신원과 같이 형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경우, 선배, 학장과 같이 유사한 의미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두 언어의 어휘를 정확히 리스트화하여 되도록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대책을. 그것도 이제 다른 예문으로 논거를 제출해 주면서 방법론을 가르쳐 주었어요. 앞에서 이제 대조 분석 가설을 설명해 줬죠. 두 언어의 대조표를 제공해 주면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는 이런 식으로 그 방법론을 썼어요. 분석이 아주 잘된 이런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 5. 조사의 생략입니다. 네모꼴 자리는 조사들을 모두 생략한 것들입니다. 이 신뢰도 분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위 예문을 보면 쓰기에서의 조사의 생략은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용격 조사, 부사격 조사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특히 C, E와 F의 예문에서는 한 문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조사가 생략된 경우다. 바로 오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생략은 중국인의 한국어 쓰기에서 매우 집단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전체적인 중국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했어요. 이것은 보조사가 틀리게 사용될지언정 거의 생략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고 했어요. 결국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는 경만을 나타내고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기억조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감각 속에 기억조사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결국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기억조사의 생략이라는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오류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자라죠. 그래서 위의 예문을 들어서 다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C에서 체육과 대해는 자 우리 C가 어느죠? 나는 체육과 대해 아주 재미없는 수업이 생각합니다.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C에서 체육과 대해는 중국어로는 뚜이위, 티위크로서 개사와 이제 비너가 직접 결합되어 있으며 중간에 조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한국어로 표현될 때 쉽게 체육과 대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주어와 수로, 동사와 목적어, 관형어와 중심어 등이 이제 결합할 때 조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감각이 한국어 쓰기에 간섭을 일으켜 종종 조사를 생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류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에서의 조사의 생략은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어의 경제적 원리로서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구어에서 잘 발생한다라고 하고 그러나 쓰기에 있어서는 조사 생략이 특수한 경우나 관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구어에서는 많이 이제 발생하지만 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문장에서 체언 또는 명사형 전성 의미가 일정한 자격으로 기능할 때 반드시 그에 맞는 조사를 골라서 쓰는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신뢰 5와 신뢰 4 보면은 아주 이제 그 분석이 상세하고 원인 분석이 또 상세하고 대책도 논거를 대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오류 분석이라면 이렇게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류 분석은 결론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오류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 3에서처럼 무슨 오류인지, 모국어의 간섭 오류인지, 한자의 남용 오류인지.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오류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 1에서처럼. 그 다음 언어 규칙, 학생들이 생각을 도출하면서 원인을 상세하게 이제 밝혀야 하겠죠. 세 번째는 오류 원인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 1처럼 부정적인 전인지, 목표의 내적 전인지 이런 판단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야죠. 네 번째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뢰 4와 5처럼 간략하게나마 교수 방법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저는 오류 분석이라면은 매개의 오류 분석은 2, 1, 2, 3, 4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오류 분석을 할 때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막 자, 다섯 번째로 오류 연구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오류 분석에 관한 논문을 어떻게 쓸까요? 물론 앞에서 이미 얼마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대상 선정입니다. 여기에 연구 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일치성입니다. 학습자 선정도 중요한데, 일치성이 중요한데, 국적, 학습 배경, 학습 목적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치성이 있어야 결과에 문제가 없게 되겠죠. 자료의 선정에서는 쓰기 자료인지 말하기 자료인지 시험지 자료인지 단문찍기 자료인지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료의 일정한 시간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학기인지 두 번째 학기인지 1학년 때의 오류인지 2학년 때의 오류인지 그 시간대가 일치해야 결과가 과학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조 분석을 할 때는 1학년과 2학년 대조 분석을 할 때는 따로따로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료 수정입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원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오류문을 추출하고 오류를 분류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죠. 세 번째는 오류 분석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분류에 따라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류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원인에 근거하여 교수 방안, 다시 말하면 재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류 분석 논문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통계학적 방법, 설문조사 방법, 대조 언어학적 방법이 들어갑니다. 자,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오류의 양상을 수적으로 요해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는지, 오류의 전체적인 비례는 어떠한지 통계학적으로 해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지가 그렇게 작성이 돼야죠. 뭘 어렵게 생각하고 뭘 쉽게 생각하고 이걸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대조 언어학적 방법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두 사용이 왜 다른지, 오류 원인이 무엇인지, 모국어와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대조학적인 분석이 없으면은 우리가 오류 원인을 분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부정적인 전이죠. 다시 말하면 간섭입니다. 대조 분석을 하지 않으면 간섭을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논문들에서 통계학적 방법, 설문조사의 방법, 대조 언어학적 방법을 활용한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후에 논문을 작성할 때 통계학적 방법으로는 내가 뭘 알려고 하고, 설문조사의 방법으로는 내가 뭘 해결할 것이고, 대조 언어학적 방법으로는 내가 뭘 해결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기술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좋은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류 분석에 관한 논문은 간단하게 저희 장식법에 대해서 제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나아가면서 체계적인 오류 분석은 이론적인 면에서 학습자의 내재적인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2 언어 습득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류는 바로 중간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언어를 접근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오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면에서는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 역량이나 습득 순서 등을 반영하는 교과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오류 분석을 통하여 교사는 학습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교수안 작성 및 시험 출제를 위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류 분석 말뭉치만 있으면은 말뭉치가 잘 되어 있으면은 수업 교수안 짜기가 쉽고 또 시험 출제도 아주 좋고 또 교재 편찬에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이제 말뭉치만 잘 구축이 돼도 많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습자는 자신이 오류 부분과 그 원인을 깨달아 목표 언어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분석을 이제 해서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면은 학생들이 제 언어, 다시 말하면은 목표를 이해하는데 더 좋다는 겁니다. 자, 횡설수설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점은 버리시고 맞다고 생각하는 점을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오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류 말뭉치 구축은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어느 분들이 이를 원하신다면 저하고 합작을 해서 중국 학생들이 오류 말뭉치를 이제 구축하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의 영도 소속 항공실과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계례 강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에게 발음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특히 이 읍 받침 소리 가르치기가 유독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담 학당 한미화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주 실용적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발음 교육을 거의 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발음 교육을 발음 교육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충분한 듣기, 둘째는 충분한 이제 인식과 충분한 설명, 세 번째는 충분한 연습입니다. 충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발음을 가르칠 때 학생들들어 교재를 이제 펼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재에 쓴 발음 방법대로 이제 학생들이 노력을 애써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녹음해 놓은 발음을 이제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듣기가 중요합니다. 그 발음을 들으면서 학생 스스로가 이 발음이 어디에서 나고 어떻게 발음되고 혀 위치는 어떠하고 입술 위치는 어떠하고 이걸 학생 스스로가 인식을 하라고 했어요. 왜 듣기가 중요하냐 하면은 중국어에 롱야런이라고 있습니다. 롱야런이란 것은 롱이 먼저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룽야르는 이 발음 구조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방을 못해서 발음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듣기가 엄청 중요하고, 들은 다음 충분한 인식이죠.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를 접할 때 내가 사실 그것을 내재화시키는 과정은 내가 인식을 해야 내재화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발음은 어디에서 난다 먼저 인식을 하고, 선생님이 학생이 틀렸으면은 다시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분한 연습이겠죠. 사람의 발음 기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어떤 음은 발음하기 어렵지만은 발음 기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는 말소리는 연습을 거치면은 충분히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해서 그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짧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학생들은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해서 그 발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듣기, 충분한 인식과 설명, 충분한 이제 연습, 세 가지이고요. 그 다음, 기억 받침 소리 가르치기 유독 힘듭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기억 받침 힘들겠죠. 영국의 음인데, 저는 이제 광동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기억 받침이 힘든 줄 몰랐어요. 광동말에 그 소리, 느드르, 무브, 이제 받침 소리가 다 있는데, 유독 리얼 받침 소리가 없거든요. 만약 이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어렵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음은 혓뿌리를 올리 쳐들어 가지고 혓뿌리가 어디에 닿아요? 영국에 닿아서 기류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애가 일어난 다음 이제 나가는데, 정말 어렵다면은 중국 학생들 거거란 것이 있잖아요. 거거. 그럼 그런 식의 모방을 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간단한 답변인데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효과적인 그 발음 교육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대학 로국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조선어 한국어 문법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이 논문에 참고가 될 만한 참고 문헌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책은 경희대학교 이정희 교수님께서 쓴 책인데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라는 책입니다. 제 기억에는 2003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오늘 발표한 PPT도 거의 이 책의 관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 선생님께서 앞으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은 이 책이 논문 쓰시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고, 그리고 사실 오류 연구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엄청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쉬어도 100여 개 정도는 됩니다. 어미 이제 오류에 관한 것, 조사 오류에 관한 것, 어휘 오류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이미 다운받은 이 논문 자료를 선생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좌가 끝난 다음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참고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휘 외국어학원 당영총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어 오류 분석을 하는 가운데 대조 분석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혹시 오류 분석과 대조 분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학습자 오류 자료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류 분석과 대조 분석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죠. 오류 분석과 대조 분석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류 분석에 대조 분석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다시 말하면 그 부정적인 전이, 다시 말하면 간섭이죠. 간섭 오류는 대조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서 학생들이 이제 모국어의 영향을 받을까요? 첫째 하나는 모국어와 목표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죠? 대조 분석을 거쳐서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오류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분석은 대조 분석을 떠날 수가 없고 오류 분석은 대조 분석의 연장이라 할까요? 혹은 발전이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 학습자 오류 자료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습자 자료 선정의 기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대상의 일치성. 만약 중국 학생들 오류를 분석을 한다면 대상이 일치해야 되죠.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1학년 학생이라면 1학년 학생, 대학교 4년제 대학교 학생이라면 4년제 대학교 학생들 이야기 되겠죠. 왜냐하면 학습 목적이 다르고 학습 동기가 다르고 학습 환경이 다르면은 학습 효과가 다릅니다. 학습 효과가 다르면은 오류의 산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상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자료의 일치성입니다. 쓰기 자료인지 말하기 자료인지 이제 시험지에서 이제 수집한 자료인지 일반 시간에 단문 짓기에서 나온 자료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말하기 자료와 쓰기 자료를 같이 넣어서 오류를 분석한다면은 어떤 차질이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진례 5에서 설명했듯이 말하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격조사를 많이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형형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료들을 같이 넣어서 연구한다면은 연구 결과의 과학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료의 이제 일치성을 강조하고 싶고,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 이 자료를 추출했는지, 이 자료가 어느 때 나왔는지, 첫 학기에 나왔는지, 두 번째 학기에 나왔는지, 세 번째 학기에 나왔는지, 이 일치성입니다. 첫 번째 학기에 나온 걸 그대로 첫 학기에 나온 것만으로 오류를 분석해야지 첫 학기,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학기를 다 뭉뚱그려서 같이 넣어서 분석하면은 연구 결과의 과학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그래도 이제 동태 연구를 시작한다면은 동태 연구, 다시 말하면은 이제 첫 학기 어떻게 다르고 두 번째 학기 어떻게 다르고 세 번째 학기 어떻게 다르고 이런 동태적인 오류 분석 연구를 한다면은 첫 학기 따로, 두 번째 학기 따로, 세 번째 학기 따로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다음 대조를 거쳐서 그 어떤 이제 제2 언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어느 한
이제 단면적인 단면적인 걸 본다면은 이 시기도 따로 나누어져서 이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